여러분, KF-21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중국이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개발하지 못한 전투기의 성능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명실상부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렵다던 전투기 기술에서도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혁신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급 전투기의 핵심 기술도 일부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란 것은 이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초기 양산분 20대는 1조 9,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후속 군수 지원과 훈련 교범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개발되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이 계약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도화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검증을 통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KF-21의 개발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26년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을 통해 약 80%의 개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어 하늘을 날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KF-21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6세대 기급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4년 7월 2일 아미레커그니션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될 F414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4억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계약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0대 이상의 엔진과 예비 부품을 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이번 계약을 통해 6세대 전투기에 사용될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고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 계획은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KF-21 전투기가 안정적인 5세대급으로 발전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꿈의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 6세대 기급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6세대 기급 전투기에 탑재되는 모든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못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키면 6세대 기급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6세대 기급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다중 스펙트럼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 적외선, 가시광선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탐지를 회피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및 자율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임무 관리와 유인 전투기와 자율 무인 전투기 간의 협업을 통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입니다.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교환과 협력이 가능해져 전장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넷째, 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정밀 타격과 신속한 목표 타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성능 추진 및 비행 시스템입니다. 적응형 엔진과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기동성과 작전 반경 극대화가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센서 및 감지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시스템, 고해상도 EOIR 카메라 등의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여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고 생존성, 공격력,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몇몇 기술은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오래된 F4와 F5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5세대 전투기의 확보로 처음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첨단 미사일이나 공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기존 전투기들은 이를 압도할 만한 최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의 개발은 필연적이었고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는 로우급 전투기로 개발 방향이 잡혔으나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다양한 성능을 고도화하게 되면서 로우급 전투기라고 불리기에는 2022년 초도 비행과 2023년 공중급유, 미티어 유도 발사 등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점차 완벽한 전투기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 무기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중거리 공격 능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이는 서울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이외에도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국의 6세대 기급에 들어가는 전투기 기술을 이미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에는 한국 기술로 개발된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아실 텐데요. 이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며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레이더 기술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자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발전시켜 6세대 기급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으로 동작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인데요. 이 기술은 더욱 개량된 형태로 탑재될 예정이며 다중 스펙트럼 센서로 통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이사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고해상도 2호 I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가 통합되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는 적응형 전자전 기능을 통해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전자전 능력이 강화되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재 기술로도 우리가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의 조사 각도를 좁히면 일정 성능의 전자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닌데요. 하지만 6세대 기급 에이사 레이더는 이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6세대 기급 기술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터보팬 엔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의 엔진 개발을 2030년대 중후반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순수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도와 중국도 실패한 독자 엔진 개발을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엔진 개발의 성공 여부는 KF-21의 완전한 독립 운영과 방산 수출의 확대를 위한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은 전투기의 전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면허 생산을 통해 제작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독자 엔진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재는 5,000파운드급 개발부터 시작해 이제는 18,000파운드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진 개발은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엔진에 대한 자세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는 6세대 기급 엔진의 성능은 마하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준하는 목표로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전투기의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벡터 추력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로 유명한 기체가 바로 F-22 랩터입니다.
F-22의 코브라 기동은 이미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F-22 랩터는 2차원 벡터 추력 노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 노즐이 수직축을 따라 움직여 추력 방향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투기가 피치 방향으로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기동성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벡터 추력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벡터 추력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추력 방향을 조절하여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확보되면 공중전에서 여러 전술적 이점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큰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높은 기동성 확보입니다.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전투기는 엔진 노즐의 방향을 조절하여 비행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투기에는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속 고각 기동이 가능해져 적의 추적을 손쉽게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된 전술 옵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방 회피 기동과 과감한 회전 및 롤링 기동이 가능해져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투기의 전술 기동 모습과는 다른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는 예측 불가능한 기동과 즉각적인 방향 변화를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조준 및 추적 시스템을 교란해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은 면허 생산의 역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해왔는데요. 즉, 한국이 이미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2,000여 개의 부품 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엔진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업 인프라는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KF-21의 양산 수량만 계획대로 확보만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 사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상전의 최강 전차와 자주포계의 명품으로 일컫는 K2 흑표와 K9 자주포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데요. 또한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방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의 자주, 국방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누비며 한국의 영공을 지킬 그날을 기대하며 이 자부심 넘치는 전투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일 전투기 산업 실적 호조 영상입니다.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카이의 목표 주가는 7, 8만 원 선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는 2022년 초만 해도 2만 원대였으며 각종 언론사의 뉴스와 시장정보 포털에선 카이의 주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효자 상품 FA50과 KF-21의 양산을 시작으로 시장의 의견은 반전되었는데요. 1982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45년 동안 3,000시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한 베테랑 파일럿 출신 강구영 카이 사장은 앞으로 카이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카이의 수출 전망 역시 밝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와 수주 4조 5천억 원을 기점으로 카이는 올해 매출 3조 8,514억 원, 영업이익 3,02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3년보다 매출은 0.8%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은 무려 22.2%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카이의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2023년 2분기와 비교해 785.2%나 신장한 것인데요. 카이 측은 중장기 수주 확대로 2030년 매출은 15조 원, 2050년에는 40조 원으로 불어날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달성된다면 현재 세계 항공기업 37위인 카이는 세계 7위의 기업으로 도약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탕엔 여전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FA50과 수리온은 물론 곧 시장에 선보일 KF21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카이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순차적으로 수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UAE에 납품 예정인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수출 사업은 최종 협상 단계로 빠르면 3분기 내 수주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라크 수리온 수출 사업은 3분기 중으로 2차 비행 시험이 예상되며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4분기 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A50의 경우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연말쯤 FA50 수주 발표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대 최고급 규모의 미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포털 디펜스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과 수호이 57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 중입니다. KF-21이 해외 국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의 KF-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최강자 미국의 전투기 사업 역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로키드 마틴은 F-35와 F-16 전투기 판매 호조로 2024년 2분기에 181억 달러, 한화 25조 원의 순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7억 달러 대비 약 9%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놀라운 것은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영 차익 역시 제조업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는 1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 미국의 선전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와 유럽의 부진은 다소 의외인데요.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일부 군사 강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며,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프랑스의 라팔이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KF-21의 시제품이 양산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되리라 전망되었던 라팔은 돈값 못하는 전투기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KF-21은 동급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 전투기와 시장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라팔이나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먼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도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G사의 F414G 400K 엔진으로 수호이 57에 탑재된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AL41 F1 터보팬은 F414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갖지만 연비와 정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F414G 400K급에 준하는 국산 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오로지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고집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능상의 이점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호이 57은 2010년 초도 비행용 시제기 이후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국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 라인을 국내에 확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 또한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팔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생산력 증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라팔이 과거에 비해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라팔의 제조사인 프랑스 다소는
2025년까지 라팔의 생산량을 월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의 생산량은 월 한 대였는데요. 이 원인을 2023년 1월 11일자 AWN-ST 기사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다소 측은 생산 설비를 늘린 이후의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4년 동안 꾸준히 누적된 라팔의 판매 부진으로 지금까지 재고를 계속 쌓아왔고 이 재고량을 해외 수출하였기에 납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세대 생산량으로 KF21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4.5세대기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라팔은 물론 5세대기까지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지는 향후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나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은 과거부터 카이의 FA50과 KF21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쓰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세계 각국의 여러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라팔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제도 끼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이어 페루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라팔은 KF21에 밀려 탈락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지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20년이 넘은 기체로 최근 들어 부쩍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의 라팔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프랑스 전투기 산업의 저력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요. 특히 유럽의 전투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준공 기업인 카이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을 이용 카이 대비 열에서 20배 이상의 마케팅비를 쓰며 수주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알리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FA50과 KF21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외에도 전략적인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출 시장에 등장하기도 전에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KF21과 카이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6일 중국 항공엔진 영상입니다. 현재 여객기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뿐입니다. 미국 보잉은 지난 97년 맥도널 더글러스사를 합병하였고 항공기 분야의 경쟁자였던 록히드 마틴이 L1011 실패 이후 민항기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미국 유일의 여객기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러시아는 초대형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국가로 AN124 컨버전기를 생산하는 안토노프사와 투폴레프사, 일류신사에서 만든 투폴레프 154, 일류신 86 등의 대형 여객기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수천 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투폴레프 204, 일류신 96 등의 최신형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유럽 기반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지만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에어버스의 A330, A340은 보잉 여객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수주 잔고량에서 보잉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민항기 제작사 엠브라에르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1969년부터 상업용 항공기를 전문 제작해왔으며 지난 2023년엔 대한민국 공군의 C390 밀레니엄 수송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중국의 항공기 제작사 중국 상용항공기 코맥사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008년 중국은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야무진 꿈 항공굴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고 또 미비한 성과에 비해 마케팅은 과하다 못해 사기극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이 비행기는 보잉 B737과 에어버스 A320급과 경쟁하는 모델로 좌석수는 170에서 190석, 최대 항속거리는 5,500km, 72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갖습니다.
참고로 보잉 B737의 최대 이륙 중량이 71.35톤, A319가 62.5톤이니까 꽤 준수한 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벌써 주문 건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니 중국에선 이러다 곧 세계 4대 민항기 제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싱가포르 에어쇼에 나타난 C919는 그 등장만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200석 규모의 항공기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대적할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코맥이 가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국제 항공 뉴스 제공 채널 에어데이터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항공기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꼬리 날개와 동체 프레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이었고 중국이 만들었다는 레어더도 사실은 레이더 부품의 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 부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여객기인 것이죠. 특히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분야가 항공기 엔진인데 C919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의 리프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보잉 737 맥스나 A320에도 사용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부품이지만 문제는 화웨이나 샤오미처럼 제재에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은 더 이상 엔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C919의 상업 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1000대에 육박한다는 주문량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남방국제 동방항공 항공사에서 자국산 여객기 C919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 남방항공은 C919 100대를 99억 달러 한화, 약 13조 6천억 원어치를 주문 애국 주문 열풍에 일조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역시 지난 4월 26일 C919 100대 주문을 계약했으며 이에 앞서 2022년 9월 중국 동방항공도 C919 첫 주문을 시작으로 모두 100대의 C919를 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주문은 모두 중국 3대 항공사의 수량이고 중국 내 중소항공사들 역시 갑자기 C919의 주문 대기열에 동참했습니다. 진펑항공과 우르무치항공을 포함 중국 하이난항공은 60대 C919를 주문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애초에 자국 내 수요가 충분함으로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팔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통한 것인데요. 이렇게 자국 수요부터 충당하면서 자본력과 기술 축적을 이루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전술을 또 한 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물량이 몰리면서 코맥은 올해 C919 생산 대수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허둥펑 코맥 회장은 작년 9월 C919 누적 주문이 1061대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맥이 이 정도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제항공 전문가들은 코맥의 생산 체제가 주문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코맥사는 위 주문량을 2031년 이전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며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객사에 인도된 C919는 모두 5대뿐으로 2022년 12월 처음으로 C919 한 대를 중국 동방항공에 인도한 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지난 3월 각각 한 대씩을 동방항공에 인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총 C919 한 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이상 생산량은 8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맥이 아무리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 능력 150대를 완성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C919는 외국 기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여객기로 핵심 부품인 엔진은 물론 랜딩 프레임, 비행 제어 시스템, 항법 시스템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미국의 심기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1061대에 이르는 계약 물량 중 약 500여 대는 계약금이 없는 주문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생산 시스템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판 뒤에 조종사 교육도 해야 하고 정비를 위한 부품도 원활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국은 일단 내수 위주의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술의 뜻 중국 내 항공사들의 구매 열풍을 애국 주문으로 단정했던 이유는 바로 C919의 가격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고 내구성이나 신뢰도 등 뭐 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없는 시점에서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구매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C919의 가격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집중적인 마케팅 국가로 지목 애지중지해를 쓰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919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했던 뒷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중국은 유럽 취향을 위해 2019년에 유럽항공안전청에 운항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어 2023년 11월 또 한 번의 재수를 선택했는데요. 승인 허가가 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C919는 국제 노선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C919는 중국 영해를 지나 겨우겨우 비행 허가를 내준 베트남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중국 기업은 서방의 각종 규제에도 야금야금 자신들의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때 이뤄낸 기술 축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 역시 분전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9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업체 이닥을 인수해 이곳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HAU를 세우고 채셔 사업장과 인근 뉴잉턴, 이스트 윈저, 글래스턴베리를 포함 총 4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은 법인이 출범한 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2,521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한화는 HAU 미국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적극적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2032년까지 연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굴기, 지금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해선 안 될 텐데요. 지상군 무기 체계에 이어 바다와 하늘 모두에서 방산강국 수출 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면 절대 방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